안녕하십니까. Introduction to Nanoscale Device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A동 509에 제 사무실이 있고요. 이름은 조영달입니다. So you can also check out my homepage and email. We are dealing with the smart optoelectronics and phonon engineering. 기본적으로 옵토 일렉트로닉스를 나노스케일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미 포화된 전자나 그 다음에 빛의 특성에서 좀 더 나아가서 10가지 조절되는 그런 소자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 코र्스에는 학부 수업인 반도체 재료 및 소자, 대학원 수업에는 응용 영재학과, Applied Quantum Mechanics, 그 다음에 나노 소자, 나노스케일 디바이스 수업 등이 있고요. On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교과서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디바이스 피직스는 현재 GS대에서는 대학원 수업의 소재로 쓰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의 텍스트북으로 쓰고 있는데요. 카이스트나 다른 이제 공학적으로 좀 잘하는 학교에서는 학부 수업에 나노 소자가 있어서 학부 수업에 이제 텍스트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연구 경향에 있어서 논문을 가장 많이 내는 분야가 바로 나노스케일 소자 분야예요. 우리 학교의 주된 모토 중에 하나가 좋은 연구 업적을 내는 거니까요. 나노 소자는 GST 정도의 학교에서는 학부 수업으로 도입이 되면 더 좋을 만한 그런 과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나노스케일 소자에 대한 인트로덕션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 참고 서적을 이제 흥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e related contemporary topics. Firstly, nanoscale devices.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CMOS나 related chip, 반도체 칩은 다 나노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조명에 쓰이는 LED, Light Emitting Diode도 나노스케일로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둘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포화되어 있고요. 지금은 LED 빛이 나오는 그걸 활성층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레이어는 나노스케일인데 전체 패키징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나면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크기를 이제 좀 더 줄이려는 연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기술, 그 다음에 작동 원리 등은 이제 꽤 오래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조금 떨어진 주제이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열을 전달하는 포논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원자의 떨림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떠느냐에 따라서 열이 전달하는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요. 열을 조절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일환으로 한 가지 이제 방법으로 열 전달자인 포논을 조절하는 소자 개념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다 아주 최근 연구 주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포논 레이저, 포논을 특정 주파수를 선택해서 증폭하는 그런 소자 개념인데요. 국내에는 저는 연구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제외 쪽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전자나 광 연구가 현재 포화되어 있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을 나노 스케일 소자에서 조정하는 연구도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공학과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이기도 하나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피직스, 그다음에 관련되는 전자공학적인 접근법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거든요. 중요한 연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생소한 이름을 제가 또 다른데 thermal 다이오드. 다이오드란 캐리어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소자입니다. 여기서 캐리어란 전자기 특성을 가진 캐리어다 그러면 전자나 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도 캐리어죠. 빛도 에너지의 캐리어죠. 그래서 포톤이나 전자, 일렉트론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소재를 디자인해서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thermal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열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퀀텀 캐스케이드 레이저는 레이저의 한 종류인데 캐스케이드라는 전자 현상을 이용해서 캐스케이드는 이 클래스 머티리얼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세부적인 연구 주제인데요. 전자가 양자 우물에서 다음 양자 우물로 이제 전달하기 쉽도록 하는 나노 소자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레이저의 주파수 대역을 매우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냐면 우리 통신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낮춥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이제 와이어를 통해 레이저 신호를 보내는 이제 우리 1.5 마이크론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광통신, 그 다음에 대략 수 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기가헤르츠 그러면 이제 주파수네. 아까 1.5 마이크론 그랬으면 파장이고요. 1.5 마이크로이라는 파장을 주파수로 바꾸면 주파수로는 대략 수백 테라헤르츠 정도 됩니다. 주파수가 전혀 다르죠. 기가헤르츠하고 테라헤르츠는 1000배 차이가 나는 주파수 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통신에는 1.5 마이크론 수백 테라헤르츠의 빛을 쓰고요. 모바일 통신에는 수 기가헤르츠 대역의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5G 그러면 이제 10기가헤르츠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6G, 7G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갑니다. 가장 높게는 대략 한 수백 기가헤르츠 대역까지 모바일 통신 주파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소자들도 모두 나노 소자입니다. 스케일은 나노 스케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미래에 높은 주파수의 이동 통신에 쓰일 수 있는 레이저 개념 중에 하나가 퀀텀 캐스케이드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나노스케일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나노스케일 머티리얼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새로 나온 물질들이 반더발스 헤테로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원자 이렇게 한 층이 있고 다음 원자층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다양한 원자들이 원자층에 있는데 다양한 원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 구조를 쓰니까 원자들이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있죠. 원자의 특정 구조,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원자가 잘 정렬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 한 층에 원자들이 잘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층에 원자가 잘 정렬이 되어 있는데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이제 힘은 반도체 내지는 대부분의 이제 나노
소재에서 코발런트 본딩입니다. 코발런트 공유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반더발스 헤테로스트럭처의 경우는 이 층과 그 다음 층 사이에는 코발런트 본딩이 아니고 반더발스 포스라는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어요. 이 반더발스 포스는 코발런트 본딩에 비해 극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한 층, 2차원 한 층이 쉽게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한 층을 떼어내면 이제 2차원 구조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물질이 흑연에서 원자 한 층만 떼는 그래핀, 그 다음에 보론 나이트라이드, 보론하고 나이트로젠을 합친 보론 나이트라이드에서 한 층을 또 떼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 나온 물질은 트랜지션 메탈 디케이 코지나이트.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연과 유사하게 이제 3차원 구조에서 원자 한 층을 떼내기 쉬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원자가 여러 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층만 떼내서 2차원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3차원 구조와 좀 다른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층의 개수를 이제 조정해요. 한 층만 있을 때 특성, 두 층만 있을 때 특성, 세 층만 있을 때 특성이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층의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그런 구조들, 반더발스 헤테로스트럭처입니다. 최근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반더발스 헤테로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물론 소재는 여전히 연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원자가 원래의 위치에서 변형이 되면 스트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인이 염자입니다. 근육이 좀 뒤틀린다든지 할 때 스트레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원자층의 변형이 매우 자주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변형을 또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고, 원자 변형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든지 아니면 공간에 따라서 전달이 된든지 하면 포논이 되고요. 포논. 이 포논이 열의 대표적인 전달자입니다. 물론 열은 모든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빛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 모두도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진동도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원자 진동이 열의 전달자가 되느냐는 이제 좀 심오한 주제입니다만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다 레리스란 원자의 구조 형태예요. 원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레리스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특정 구조를 잘 갖고 있으면 크리스탈이라고 그러고, 크리스탈이란 원자가 특정 위치가 늘 정해져야 되는데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갔을 때 변형되는 것이 바로 distortio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ow can we integrate electronics and photonics, sometimes even incorporating phononics. 그래서 전자도 조절하고 빛도 조절하고 열도 조절하는 그런 소자적인 개념을 결합하는 방법이 미래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나노스케일의 디바이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모두 다 구글에서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주제를 찾아보시고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 관련되는 호목은 없습니다. 호목이 없는 대신에 brief history 관심 있으면은 이런 주제를 한번 구글 해보세요. 나노스케일 소자의 시작은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1947년
벨 연구소에서 물리학자 여러 명이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인데, 전류나 전압의 증폭기입니다. 시작은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큰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마크로스코픽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소자들은 퀀텀 스케일 또는 나노 스케일이죠. 그러면 이제 마크로스코픽과는 전혀 다른 스케일입니다. 시작은 이제 매우 큰 스케일의 전류 증폭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결합했을 때, 그러면 인티그레이트 서킷, 그다음에 전자 소자의 트랜지스터 외에 카패시터, 레지스터 여러 가지 소자들을 이제 좁은 공간 안에 결합했을 때, 그러면 인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픽 스케일이죠. 마이크로 스케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이용해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이용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1960년에 한국인인 강대원 박사님이 처음으로 구현했고, 현재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는 소자의 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업토일렉트릭 소자의 관점에서 솔라셀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에 나왔고,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도 1960년대에 나왔고요. 다음에 LED는 상용화가 1960년대 됐고요. 자, 그래서 시작은 마크로스코픽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스케일을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광소자의 대표격인 LED, Light Emitting Diode를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Luminescence, Efficiency, 빛의 세기인데 시간에 따라서 빛의 세기 점점 세지고 있고, 빨간색은 LED의 색깔이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노란색 등이 있는데 LED의 색깔을 나타낸 것이고, 관련되는 소재의 종류들을 옆에 썼습니다. 그래서 갤륨 알세나이드 포스파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갤륨 포스파이드, 징크 옥사이드 다 중요한 반도체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갤륨 아스나이드 포스파이드, 그다음에 콜론하고 N은 나이트로전입니다. 알루미늄 갤륨 아스나이드, 슬래시를 하면 이것을 헤터로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헤터로 스트럭처의 의미는 뒤에 나오는데 두 개의 서로 다운 물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60년대 말에 이 LED를 상용화를 할 때는 갤륨 아스나이드 포스파이드라는 물질을 썼고, 그 효율이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이 갤륨 나이트레이드에다가 인듐을 넣어가지고요, 인듐 갤륨 나이트레이드라는 물질을 나노 스케일에서 LED로 만들어서 파란색 빛이 나오게 했고요. 관련되는 분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리치스트에도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명인 아마노 교수님과 공동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죠. 저도 아마노 교수님하고 연구 논문 같이 쓴 바도 있고요. 그 갤륨 나이트를 이용한 갤륨 나이트 소재에 인듐을 집어넣던지 다른 걸 집어넣던지 해가지고 만든 소재가 효율이 매우 좋아서 아주 높은 효율을 달성해서 현재는 화이트 LED도 이 갤륨 나이트의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나노 스케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트랜지스터의 역사를 보면 이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 2015년 9월 26일 기사인데, 이때가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칩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게 나왔냐면 무어의 법칙이란 상식 문제에 많이 등장하죠.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맞지 않아요. 무어의 법칙이란 잘 아시다시피 연도, X축은 연도입니다. 71년, 2018년. 그리고 Y축은 이제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칩이란 반도체를 이제 소재 성장을 할 때 보통 2.5인치 아니면 5인치 정도의 크기로 키우는데 그 정도 크기 안에 그걸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Y축에 표현을 했는데 그 개수가 뭐 대충 2년에 2배 또는 1년에 1.5배 이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뭐 포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반도체 소자를 실리콘에 만드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컴퓨터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그 다음에 관련해서 AI나 머신러닝 등의 연구 분야가 개발되고 있고, 실리콘 대신에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연구,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퀀텀 컴퓨팅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연구 등이 되고 있죠. 트랜지스터의 구체적인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미래는 여기 있는 홈페이지를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IM 포토닉스는 아주 최근에 시작한 미국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은 일렉트로닉스하고 여기 적혀있네요. 일렉트로닉스하고 포토닉스를 융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왜 융합을 하냐면 일렉트로닉스에 한계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왜 융합을 해야 되냐면 일렉트론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일렉트론의 속도는 뒤에 슬라이드에 잠깐 나오지만은 우리가 빠르게 해봐야 대충 한 10의 5승, 저 기억하고 있는 센티미터 per second 이 정도 되고요. 빛의 속도는 물질 안에서는 10의 10승 센티미터 per second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할 때 빛으로 하면, 빛의 속도로 하면 더 빠르니까 빛과 전자의 기능을 융합하는 그런 연구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에 보면은 이제 소자에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스케일을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줄여가고 있다. 보시죠. 그다음에 뭐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리소그라피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우리 클래스의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만은 어떤 반도체의 패턴을 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면 뭐 20에서 14나노 이 정도 스케일까지 도달을 합니다. 좀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뭐 UV 레이저, 딥 UV 레이저 뭐 이런 레이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소재는 뭐 여전히 실리콘 계열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다른 소재를 쓰기 위해서 연구 논문에는 새로운 소재가 그동안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카본 나노튜브를 사람들이 대충 한 최소한 30년 넘게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본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싱글 레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자가 2차원에 한 층만 있는 거예요. 싱글 레이어 이용한 뭐 트랜지스터. 이게 바로 트랜지션 메탈 디 캘코지나이드스 한 종류예요. 몰리브데늄하고 설퍼를 합친
그런 소재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신소재들을 지금 테스트해 봤는데 트랜지스터에 쓰기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야이고요. 네, 이 무어의 법칙의 한계에 다다른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또한 열 제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발생하면 소자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발열이 심하면 어떨 때는 이 열을 제거하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제 아무리 비싼 시스템을 써도 시스템 굉장히 작동 속도가 느려지죠. 그것은 소자에 있는 열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 소자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X축은 Electric Field 전기장의 크기, Y축은 Carrier Drift Velocity, 캐리어가 움직이는 속도. 특히 이제 그 중에 drift라는 단어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drif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lectric Field를 걸어서 Carrier Drift Velocity, 그러니까 점점 증가할 것 같은데 어느 이상 되면 saturate 됩니다. 포화됩니다. saturate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기장을 가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가한 것이고요. 그 가한 에너지 대부분은 열로 소실됩니다. 자연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한 70% 정도는 열로 소실합니다. 이 70%의 열은 매우 많은 원자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원자가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요. 떨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논, 원자 진동을 포논이라고 부르고요. 일렉트론과 포논이 스캐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원래 가고자 하는 경로에서 벗어나고 속도가 느려지고요. 보시면 전자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이 갤륨 아르세나이드라는 반도체인데, 우리 지금 상용화된 물질 중에는요 10의 7승 cm/s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여전히 이제 빛의 속도 10의 8승, 10의 10승 cm로는 10의 10승이죠. 물질 안에서는 10의 10승 cm/s 정도 되는데 1000배 정도 속도가 더 느리네요. 이거는 이제 좋게 봐서 이렇습니다. 열이 여기는 300K라고 썼는데요. 실제로 우리 소자 작동을 하면 400K까지는 금방 가고요. 400K까지 금방 가고요. 그 다음에 소자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영역, 그 활성층 액티브 레이어는요 1000K까지도 갑니다. 소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활성층이라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는 높은 온도를 갖게 돼서 지금 제가 그림에 그린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됩니다. 전자 이동 속도가요. 그래서 열을 제거하는 것도 소자 작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열이 발생하면 소자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망가지기 때문에 소자의 수명도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 화재라는 안전 문제도 또 발생하죠. 그래서 안전하고도 관련되고요. 그런 열의 전달자는 포논, 직관적으로 애토믹 바이브레이션인데, 이런 포논을 조절해서 열을 조절하는 것, 그런 연구도 최근에 이제 등장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개 내용은 저의 YTN 사이언스 강연에 일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광소자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토볼타익스,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전압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전류로 바꿔서 빛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밴드 다이어그램 또는 디스퍼전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축에는 에너지, X축에는 웨이브 넘버를 그리는 것입니다. 웨이브 넘버는 모멘텀하고 비례하는 값입니다. 모멘텀, 운동량. 왜냐하면 모멘텀이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비례 같은 것이 아니고 모멘텀이란 웨이브 벡터 k에다가 hbar 플랑크 컨스턴트죠.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한 개념입니다. 플랑크 컨스턴트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입니다. 플랑크 컨스턴트. 이 경우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를 그리고요. 밸런스 밴드는 일렉트론이 가득 차 있고요. 컨덕션 밴드는 일렉트론 상태가 비어 있으면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오면 빛의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면 컨덕션 밴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다른 KUH로 가게 돼요. 그리고 포토볼타익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자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전류가 되도록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홀이라고 합니다. 홀. 전자하고 홀을 공간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포토볼타익스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셀이란 빛을 전자하고 홀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전자 홀이 공간적으로 나눠지게 하는 그런 소자입니다. 이런 소자들도 지금은 나노스케일 소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라이팅, 빛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컨덕션 밴드에 전압을 이용해서 전자가 올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특정 공간에서 전자하고 홀이 결합하면 그 에너지만큼 빛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밴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EG. 이 밴드 갭에 맞게 포톤 에너지 결정이 됩니다. 뭐 밴드 갭이 1.5 일렉트론 볼트다. 그럼 포톤은 IR이어야 되고요. 밴드 갭이 뭐 3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파란색입니다. 됐죠? 그래서 밴드 갭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LED에 나오는 빛의 색깔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소자의 가장 근본적인 컨셉은 PN 정션입니다. P라는 것은 홀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포지티브 차지가 홀이기 때문에 여기 포지티브 차지가 있는 어떤 소재와 N이란 네거티브,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대표하는 소재, 일렉트론을 많이 갖고 있는 소재. 그래서 일렉트론이 많은 그런 소재를 접합한 물질을 만들면 외부에서 이렇게 전압을 걸었어요. P 쪽에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쪽에 걸리도록 하고, 그러면 정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간 위치. 정션에는 이게 컨덕션 밴드가 휘어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가 휘면, 또는 뭐 밸런스 밴드 그에 맞춰 또 휘는데, 휘면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고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 맞춰서 전자나 홀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보면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만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티브 레이어고, 그때 일렉트론 홀이 만나는 것을 리커미네이션 한다고 그러고, 그때 빛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빛이 나오는 소자를 쓰고 싶으면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이런 PN 정션, P층과 N층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특히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는 지점,
이게 바로 PN 정션인데, PN 정션의 소재의 크기를 처음에는 크게 했다가 점점 더 작게 합니다. 작게 하고 작게 해서 지금은 퀀텀 스케일이에요. 특히 퀀텀 웰이라는 소재를 쓰는데 그 스케일이 10나노미터, 나노 스케일이죠. 10나노미터 정도로 뭐 작아질 때 퀀텀 스케일로 갑니다. 왜냐면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맞지 않고 퀀텀 미케닉스가 맞는 영역이 됩니다. The reason we call it quantum is because now things are understood only based on quantum mechanics. 퀀텀 미케닉스는 일렉트론을 파동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개념은 이제 양자역학이나 반도체, 소재, 소자 수업 등에서 다릅니다. When things are confined within small well, 예를 들어서 퀀텀 웰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전자가 갇힙니다. 전자가 이제 높은 에너지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낮은 에너지로 항상 떨어지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공간에 전자가 갇히게 되고 그럼 반드시 웨이브 특성을 갖게 됩니다. 파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노스케일 소자를 점점 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만들어 왔고, 나노스케일 소자에서는 퀀텀 미케닉스가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PIN 소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P층, 뭐 N층을 얘기했는데 중간에 차지가 없는 intrinsic, I라는 개념은 intrinsic, 차지가 없는 영역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퀀텀 웰도 차지가 없는 영역을 쓸 수 있고요. 그럼 PIN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나노 소재를 열 제거에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열 제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위쪽 패널에는 트랜지스터의 경우, 아래쪽 패널은 LED의 경우인데요. 트랜지스터에 그래핀을 올렸더니 트랜지스터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D에 그래핀을 올렸더니 LED의 온도가 낮아지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저도 이 그래핀이 아니고 그래핀을 복층 구조로 만든 흑연도 열 전도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흑연 열 전도도하고 그 열 전도도가 달라지게 하는 기술들에 대한 논문을 보고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열 관련 이제 연구 분야에서 가져온 발췌한 그림인데, 강첸 교과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열 전도도,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대한 연구 결과인데, 열 전도도는 포논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 이제 피직스, 미케니즘 관련된 현상들은 교과서를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에어, 뭐 쿼츠, 워터, 스테인리스 스틸, 카퍼, 그다음에 알루미늄 등의 열 전도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상온에서 열 전도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보통 소자 만들 때 쓰기 힘들죠. 자,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열 제거에 쓰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하고 그럼 유사한 구조인 다른 반더발스 머티리얼, 그런 반더발스 머티리얼은 뭐 열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이제 이런 연구들을, 또 그 다음에 실험 연구들을 최근 들어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은 2018년에 쓴 제 논문인데, 반더발스 소재의 열 특성이 기존 소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론 연구 논문입니다. 새로운 소재들을 이용한 열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죠.
이제 각 소재별로 열 특성을 잘 정립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래서 일렉트로닉 소자는 전류의 흐름,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 등을 조절하는 소자잖아요.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결국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열이 발생해서 전자 이동 속도가 낮아집니다. 또는 열이 발생해서 소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제거하는 뭐 그런 소재를 결합해서 소자 작동 속도가 더 빨라지도록 하는 그런 연구 개념. 그 다음에 LED 같은 광소자에서도 빛이 잘 나오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LED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로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열 발생하면 소자의 수명이 짧아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LED 등은 수명이 10,000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열이 발생하면서 수명이 더 짧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열 제거, LED 같은 소재에서 열 제거하는 그런 연구들이 현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스트레인이란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다트들은 다 원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들이 특정 위치에 결정되어 있으면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도체 소자는 다 크리스탈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특정 위치에 결정이 되어 있고 원자들이 이제 정렬되어 있는 방향도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이런 정렬된 형태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스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레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소재를 결합을 했을 때 계면에 반드시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계면에 스트레인이 발생하고 이제 계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트레인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은 잘 되어 왔는데 그래서 나노 소자를 만들면 이 크기가 뭐 수 나노미터 밖에 안 돼요. 수 나노미터 뭐 예를 들어서 1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스케일을 만들면 표면에 새로운 또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서피스 스트레인. 그런 식으로 이제 나노 소자에서의 스트레인 개념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연구는 나노 스케일에서 스트레인을 연구하는 것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사실 일렉트로닉스, 포토닉스는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했으니까 따라서 하느라고 많이 연구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인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걸 이제 포논이라고 부릅니다. 포논이나 그다음에 포논이 주된 열의 전달자입니다. 열에 관련된 연구 이렇게 세 개를 잘 이해하면 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용이하겠죠. 이런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광소자 연구자였고요. 광소자 연구가 포화되면서 이제 미래에 필요한 기술, 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물론 AI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죠. 네, 이런 열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개념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소자에서 열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논에 관련되는 연구는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고체 물리라는 수업에서 포논의 주파수와 그 다음에 웨이브 벡터 특성 정도는 가볍게 이제 다룹니다. 이런 포논이 공간적으로 전달되면 그게 바로 열이에요. 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상학적으로 표현하면 thermal conduction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열 thermal flow라고 그럽니다. thermal flow는 뭐 온도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도 카파가 열 전도도인데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카파는 또 포논이라는 열의 전달자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포논의 조절은 열 전달 조절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 열을 이제 빛으로 바꾸는 거 그게 thermal radiation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소자에서 중요하고요.
컨벡션, 가스나 리퀴드는 이제 소저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책은 이 강첸, 나노스케일 에너지 트랜스포트 앤 컨버전이라는 교과서를 읽으시면 공부할 수 있고요. 저도 대학원 수업 중에 이 교과서를 쓰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아마 연구하면 머리는 아프겠지만 새로운 분야 개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나노스케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포닉스, 그러니까 열 전달자를 조절하는 그런 개념은, 이 포노는 원자 진동인데, 원자 진동이 뭐 매우 느린 경우, 예를 들어서 물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면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속에서의 라이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물속에서 이제 특정 폰온 진동을 보내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뭐 특정 위치에 뭐 잠수함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뭐 군사 기술이죠. 그러면 대충 1Hz 정도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요. 이 X축을 쭉 따라가시면은 킬로헤르츠는 원자 진동이 킬로헤르츠면 그게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는 목소리 정도가 1kHz 정도 돼요. 그럼 사운드. 그 다음에 메디컬 이미징, 얼트라사운드 이미징, 초음파 이미징 쓰는 것이 원자 진동이 1MHz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 통신에 쓰이는 모바일 센서들이 바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 볼크 어쿠스틱 웨이브라는 원자 진동을 이용한 기술을 씁니다. 그게 대충 1GHz 정도 주파수이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 통신이 1GHz 정도 근처고요. 열의 주된 전달자는 실제로는 1THz 정도의 원자 진동입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최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은 네이처지 2013년, 2015년 이제 태동기에 관련된 소개 논문이 하나 있고요. 관심 있는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 1THz의 열 전달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 거의 30년에 걸쳐서는 1THz 빛을 조절하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테라헤르츠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저도 그 국내 최초 개발자 중에 하나고요. 테라헤르츠 광기술을 저도 95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물론 여전히 학원에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광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논문을 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테라헤르츠 광이 아니고 테라헤르츠 포논 열 전달자 조절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인데요. 원자 진동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다이오드는 노벨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포논 다이오드는 최근 연구 주제고, 포논 다이오드를 상용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논 크리스탈, 원래의 소재에다가 특정 패턴을 해서 포논의 특성을 바꾸는 것, 이것도 최근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포논을 특정 주파수를 선택해서 증폭하는 것, 2013년 정도에 그해 물리학 10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해마다 연말에 올해의 10대 업적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놀랍게도 포논 다이오드, 포논 크리스탈, 포논 레이저 국내 연구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기술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이제 좀 따라가기 쉽다 그러면 국내에도 이제 저변이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충 5년 정도면 이 정도의 연구자들이 이제 국내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나노스케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을 개괄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